옛날 옛적 아테네의 한 작은 마을에 소피아라는 호기심 많은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책 읽기를 좋아했고 특히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마을의 현명한 노인으로 유명한 크리스라는 철학자에게 배우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소피아는 크리스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는 우리가 매일 보는 이 세상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 너머에 뭔가 더 있는지 알고 싶어요. 크리스는 그 말에 미소를 지으며 소피아를 마을 언덕 위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멀리 펼쳐진 풍경을 보여주며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 너는 저기 있는 의자들을 볼 수 있지? 그것들은 모두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다 의자라고 부르지. 왜 그럴까 생각해 본 적 있니? 소피아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저 의자들은 다르지만 앉을 수 있는 기능이 같아서 아닐까요? 크리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맞아, 기능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의자라고 부르지. 하지만 플라톤은 우리가 보는 이 의자들이 진짜 의자가 아니라고 말했단다. 그는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이데아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생각했어. 소피아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진짜 의자는 어디에 있나요? 크리스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진짜 의자는 이 세상이 아니라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해. 그곳에 있는 의자는 완전하고 변치 않는 본질적인 형태지. 우리가 보는 의자들은 그 완전한 이데아의 불완전한 반영일 뿐이란다. 소피아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이 그렇게 이데아의 반영이라고요? 꽃, 나무, 사람까지도? 크리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단다. 소피아, 플라톤은 우리는 이 현실 세계를 통해서 이데아의 세계를 조금씩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어. 하지만 현실에만 갇혀서는 그 본질을 온전히 알 수는 없다 생각했지.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크리스의 말을 반추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이데아의 세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크리스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너는 아마도 이 세상과 너 스스로에 대해서도 더 많은 것을 알아가게 될 거야. 소피아는 그날 이후로도 계속해서 크리스와 대화하며 그녀만의 방식으로 이데아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중에 소피아는 자신만의 철학을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현자가 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져 내려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렇듯 이데아로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본질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완전할지언정 그 너머에 있는 완전함을 꿈꿀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작은 마을에 소크라테스의 이론 인무지의 지를 전하는 여행자 알렉산더가 찾아왔습니다. 알렉산더는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삶의 비밀을 나누어주기 위해 마을 중앙 광장에서 큰 모임을 열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을 집중해서 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의 말을 기대하며 모여든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해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무대 위에 올라가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신기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바로 여러분의 삶을 바꿀 만한 생각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는 한 유명한 학자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숲의 깊은 곳에 한 위대한 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도 가장 현명하다고 소문이 자자했고 그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먼 곳에서 여러 사람이 찾아와 조언을 구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젊은 청년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은 학자에게 스승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학자는 청년을 유심히 관찰한 후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다. 내가 너에게 배우는 법을 가르쳐주마. 하지만 한 가지 시험을 거쳐야 한다. 청년은 기꺼이 시험에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학자는 청년을 데리고 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하나의 거울과 작은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학자는 말했다. 이 거울 앞에 서서 내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적어보아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한 리스트일 것이다. 청년은 이 과제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부터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신이 모르는 것들이 더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청년은 거울 앞에서 쉽게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이 모르는 것을 발견했고 혼란스러움과 좌절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복잡해졌습니다. 마침내 학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어떠한가? 이제 너 자신을 만나보았느냐?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른 채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학자는 만족한 듯 말했다. 잘했다. 내가 깨달은 이 무지의 지혜가 바로 시작이다. 이제 너는 진정한 배움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구나. 알렉산더는 이렇게 이야기를 끝마치고 청중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무지의 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늘 겸손해야 하며 배움의 과정에서 절대 자만해선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모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깨달음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날 이후로 서로에게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유지했고, 알렉산더는 만족스럽게 다음 마을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회자되며 많은 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대도시의 번잡한 삶을 피해 한적한 시골 마을로 이사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소박한 농장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풍경은 아름다웠고 매일같이 산책을 하며 자연의 변화를 바라보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외진 곳에 위치한 오래된 도서관을 발견했습니다. 도서관은 세월의 흔적이 입혀져 있었지만 남자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다양한 고서와 양심 기록들이 가득했으며 그의 시선을 사로잡는 하나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은 프리드리히 니체의 철학서였고, 특히 영원, 회귀, 라는 장이 그를 끌어당겼습니다. 남자는 집으로 돌아와 그날 밤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니체의 영원, 회귀 개념은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깊이 생각에 잠겼고 머릿속에서는 연쇄적으로 자기 삶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자신의 삶이 똑같이 반복된다면 본인은 어떤 선택을 다르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 남자는 그의 삶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5가지 순간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첫째는 대학교 시절 뜻하지 않게 뛰어들었던 연극 동아리에서의 경험이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무대 위에 섰던 그 순간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만약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면 두려움을 넘어 더 많은 역할에 도전했을 것 같았습니다. 둘째는 첫사랑과의 이별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지나치게 자존심을 부리는 자신을 반성하며 다시 그 순간이 온다면 사랑을 붙잡기 위해 더 노력했을 것입니다. 셋째는 부모님의 노한 소식을 듣고도 바쁜 일 때문에 즉시 가지 못했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더라면 하는 후회를 하며 만약 영원히 반복될 수 있다면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넷째는 직장에서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포기했던 일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자신감과 동기가 부족했지만 반복되는 삶이라면 반드시 일을 해냈을 것이라고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골로 이사 오기 전에 고민과 불안에 젖었던 날들이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마을의 삶을 즐겼다면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초반에 낯설음을 더 빨리 극복하고픈 마음이 컸습니다. 남자는 니체의 이 철학적 제안을 통해 삶의 순간들을 재평가하면서 영원 회귀의 의문을 재확인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매 순간에 충실하고 두려움을 가볍게 받아들이며 모든 선택에 책임을 질 용기를 가지고 싶다고 다짐했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그 도서관으로 향해 책을 반납했지만 그 마음은 결코 과거로 회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 발견한 결단력과 긍정적인 신념으로 삶의 매 순간을 충실히 살기로 결정하며 닥쳐올 영원한 반복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렇게 계획했던 것처럼 다음 학수를 준비하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남은 생애를 새롭게 열어갔습니다. 영원 회귀라는 사고 실험은 이제 단순한 철학적 명제가 아닌 그의 삶 속에 깊이 배어든 철학이 되었습니다. 매 순간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멀고 먼 도시에 세움이라는 이름을 가진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겉으로는 평화롭고 풍요로웠으나 사람들 사이에는 드러나지 않는 깊은 문제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절반 이상은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이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나머지 절반은 하루하루를 간신히 살아가는 이들이었습니다. 이 불평등한 구조는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느 날 세움 마을의 시장인 레오나르도가 마을 광장 중앙에 나타나 의미심장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은 존 롤스의 차등 원칙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이 선언의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했지만 시장은 의욕이 넘쳤습니다. 모두가 이해하기 쉽도록 재미있는 방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라고 시장은 첨언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마을을 파이게임이라는 이름의 큰 놀이판으로 바꾸었습니다. 파이게임은 시장에 의해 고안된 새로운 방법의 경제 시스템이었습니다. 마을에 존재하는 모든 부를 커다란 파이 하나로 상상했고 이를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기로 선언한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파이가 더 늘어났을 때 모두가 얻는 이득이 커지도록, 특히 그 파이가 가장 필요한 이들이나 기회가 적은 이들에게도 우선적으로 주어진다면 그 비율과 양도 더 커지도록 한 것입니다. 첫날 시장은 커다란 파이를 만들어 광장 중앙에 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차례차례 돌아가며 파이 조각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룰이 있었습니다. 파이는 모두가 같은 크기와 모양을 가질 수 없었고 파이는 고난도가 높은 직업이나 창조적인 방법을 통해 얻은 이들이 조금 더 많은 조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두 법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새로운 혁신이나 기술로 경제를 발전시킨 이들에게 조금 더 불리하지만 적절한 파이 조각을 제공할 것. 둘째, 그로 인해 생긴 추가적인 부는 최소 수혜자들에게 조금 더 크게 분배될 것.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은 이 아이디어에 의심을 가졌습니다.
더 부유한 사람들은 불만을 품었고 더 가난한 사람들은 기대보다는 의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유한 이들 중 일부는 자신들의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공정을 개발하고 마을 전체에 혜택을 주는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 결과 발생한 추가적인 부는 자연스레 다시 마을로 돌아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로 인해 마을의 경제는 더욱 풍요로워지고 사람들 사이의 신뢰는 돈독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존과 성장의 가능성을 보았고 파이를 나누는 행위는 더 이상 불만의 원인이 아니라 협력과 창조의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마을에서는 연이은 축제가 열리고 사람들은 옛날에는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활동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세운마을의 파이 게임은 수많은 다른 마을에서도 연구하는 모델이 되었고 레오나르도의 이름은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로 남았습니다. 그저 단순히 파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파이를 함께 만들고 나누는 방법을 배운 사람들은 롤스의 차등 원칙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몸소 체험하며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재미있고 특별한 실험을 통해 그 마을은 비로소 진정한 포용과 발전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